핵심은 고도비만자가 아니고요. 그렇게 뚱뚱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오남용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저체중은 제일 많이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치료받아야 되실 분들은 안 하시고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열심히 와서 비급여로 처방받아 간다는 게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치료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체질량 지수가 30을 넘는다 하면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맞는 걸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네, 지식의 발견, 오늘은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뇌신경학자신데 비만 치료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요? 뇌졸중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혈압 연구, 당뇨 연구, 고지혈증 연구를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위험 요인인 비만 연구를 또 많이 하십니다. 저는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만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요. 네. 예전에 이제 비만 역설이 이제 한바탕 크게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준 적이 있어서 그거 할 때 뇌졸중에도 이제 비만의 영향과 역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이후로 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먹는 위고비는 출시된다라는 기사가 나올 때부터 굉장히 화제였어요. 이게 사실 주사보다는 정말 먹으면 이게 부담이 훨씬 덜한데 언제 우리는 이 먹는 위고비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워낙 이런 그 외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곧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는데 그 약효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게요. 기본적으로 이 약들은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호르몬의 기본적인 이 몸체는 펩타이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뭉쳐져서 펩타이드가 되고 더 커지면 단백질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 단백질을 반드시 합성을 해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단백질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해한 다음에 아미노산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먹는 펩타이드 약을 만든다는 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주사제로만 줘야 먹게 되면 다 소화해버려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돼서 들어가니까 약효가 전혀 없게 되니까 같은 성분을 어떻게든 먹는 약으로 만들겠다는 노보 노디스크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혁신이 있었던 거죠. 이제 실제 얼마나 흡수가 되냐 하면은 뭐 스낵이라고 하는 그런 리간드 뭐 이걸 붙여가지고 이 펩타이드가 소화되지 않고 위를 통해서 흡수되는 비율을 늘렸습니다. 근데 몇 퍼센트냐면 보통 이제 0.4에서 1%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을 한 100개 주면 운 좋게 하나쯤 들어갑니다. 펩타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두꺼운 게 위벽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살아남는 게 1%라도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100을 넣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9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주사제로 줄 때 1만 줘도 되는 걸 먹는 약으로 줄 땐 거의 100을 준다는 거고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73배쯤 줍니다. 먹는 약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혁신은 맞는데 효율이 아주 좋은 혁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먹는 약의 약효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한 싹센다보다 약간 나은 수준 정도 됩니다. 이게 사실 매일 약을 먹어야 되고 약값은 또 굉장히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먹는 약이 좀 편리하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한다고. 근데 왜 기대하시죠? 비만하지 않으신데.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 주변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 먹는 약에 대해서 뭐 훨씬 낫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발전될 여지가 있는 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5일 날 드디어 처음 뭐 출시됐다고 하는 걸로 봐서 미국도 아직 거기에 대한 반응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국내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 상황 봐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먹는 마운자로도 당연히 나오겠죠? 마운자를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위고비를 뛰어넘는 어떤 이름의 약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게 성분명이 이제 올포글리프론이라는 약이고요. 임상시험은 성공했고 FDA는 지금 현재 승인 심사 중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비만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BMI 상으로도 정상인데 제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를 쓰는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이 쓰는 것과 이 사람들이 쓰는 것 부작용이 더 큰가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열풍이 부는 핵심은 고도비만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뚱뚱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오남용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한테 부작용도 똑같은 비율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득은 되게 적죠. 왜냐면 빼려고 하는 체중도 굉장히 적은 편인데 부작용은 똑같이 느껴지게 되고 또 중추신경계에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췌장염, 당남염도 생길 수 있으니까 부작용을 생각해서 이렇게 오남용을 하시는 건 정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또 처방을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게 저수가 때문에 예. 그 클리닉에서 과잉 치료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사실. 보통 그런 케이스는 이제 보통 여자들이 많고 네. 남자들은 오히려 BMI가 27이 넘고 이런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정작 치료받아야 되실 분들은 안 하시고 네.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열심히 와서 비급여로 처방받아 간다는 게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죠.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비만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뺄 생각도 안 하면 주사라도 맞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비만의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이제 체중 감량을 하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주사를 맞게 되면 약을 이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똑같이 먹었는데 살이 빠진 약이 아니고 덜 먹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음식을 무조건 덜 먹게 돼요. 그냥 안 먹어도 하루 종일 괜찮다는 느낌을, 하루 종일 배부르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먹는 거를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영양분만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살이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먹어요. 왜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도 네. 있지만 먹을 네. 때 뭐 씹고 싶어서 먹을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 또 좋을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감량의 의지가 없는 분들은 이런 주사를 맞아도 열심히 드셔서 체중 감량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이 비만 때문에 내 심혈관, 뇌졸중, 뇌혈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급사를 하거나 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본인이 완전히 체감한 이후에 빼겠다는 생각으로 빼셔야 의미가 있지, 뭐 주변 사람들이 이거 좋다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치료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교수님께서 좀 일침을 한번. 지금 나와 있는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체질량 지수가 30을 넘는다 하면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맞는 걸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27을 넘으면서 본인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맞아서라도 어떻게든 한 10% 정도의 감량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둘 다 관련이 없는 20, 30대 여성분들은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저체중이 더 문제가 되지 비만이 문제되는 분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체중이 근데 왜 문제까지? 정상 체중이 제일 좋은 거지 저체중이 좋은 건 절대 아니죠.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체질량 지수를 처음 만들던 1970년대 때는 정상 체중인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서 요 구간을 정상으로 하자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과체중과 비만 1도가 제일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약간 과체중인 게 좋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바꾸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비만을 이게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정상도 아니고 체질량 지수가 저체중인 분들이 많은데 이 저체중은 제일 많이 사망률이 높은 구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젊은 나이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저체중이신 분들이 사망률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체중 관련된 부분이 좀 과장되게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뭐라고 하지 저체중이라고 뭐라고 하는 사회는 아니니까 우리 사회 분위기가요. 네네. 그건 이제 겉으로 얘기하는 거고 의학적으로 많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대한 비만학회에서 그 체질량 지수와 사망률 그래프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명백히 과체중과 비만인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저체중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사망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체중과 정상인 사람이 오래 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정도 구간이 좋겠구나 하겠는데 전 세계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 같은 체질량 지수 도표에서 저체중과 정상 체중이 더 사망률이 높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높게 나와요. 비만이 문제라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늘 요 내용이 특히 여성분들 아주 보시기에 60kg도 안 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기에는 암 환자라고 볼 정도의 그런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신경 쓰실 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좀 통통한 게 오히려 오래 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통통한 사람이 제일 오래 삽니다. 아, 그래요. 한 26 정도가 제일 오래 삽니다. 저희가 미리 부탁을 드렸던 게 최신 비만 치료제의 트렌드를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위고비, 네네. 마운자로 네네. 이렇게 양대 산맥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산업적으로나 실제 약물의 발전 수준으로 봤을 때 두 개가 아주 절대 강자인 게 맞고요. 그래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여태까지 나온 비만약 중에서 그 사람한테 부작용 측면이나 약효 면에서 가장 우수한 편이다. 그래서 실제 이 약은 보통 우리가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1년 남짓 처방을 했을 때 과거 싹센다는 한 8%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8%. 그런데 이제 이 미고비라는 약은 한 14%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마운자로는 이게 두 개를 같이 비교 임상을 했는데 20%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약을 쓰는 거에 비해서 훨씬 약효가 강하다. 위고비보다는 마운자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기능이 좋다. 네, 그렇습니다. 부작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치료제에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는 없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사실 영양제도 영양이 과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새로 나온 요 약들은 사실 과거에 비만 약들이 굉장히 많은 부작용으로 퇴출됐었거든요. 그래서 비만 약의 부작용을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3대 욕구를 식욕, 수면욕, 성욕 다 우리 몸에서 도파민과 관련된 굉장히 높은 욕구들이죠. 네. 근데 이거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 사람이 지금 무슨 큰일이 생겼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흥분제. 지금 호랑이를 만났어. 지금 너희 집에 불이 났어. 라고 하면 밥 먹을 생각이 없잖아요. 입맛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지금 큰일이 났다는 생각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게 대표적인 과거의 비만약들이었고, 그게 삭센다 이전의 비만 네네네. 치료제들이 다 그 그런 거예요. 50년대부터 대부분 약들이 이제 교감신경계 흥분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게 지금 불이 났다, 내지는 깡패를 만났다, 뭐 도망가야 된다, 뭐 이런 상황들, 도망가거나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 몸이 이제 긴장하고 준비하는 상황일 때, 아, 배고파,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이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의 흥분제였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혈압을 높여요. 그래서 심혈관이나 순환계, 뇌졸중 쪽으로 부작용들이 많이 드러나서 퇴출당한 약들이 많고, 네. 아, 이쪽은 하지 말고 뇌 자체를 조금 가라앉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들은 식욕만 떨어지지가 않아요. 다른 욕구까지 다 떨어지는군요.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우울감이 생길 수가 있고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약들이 이 두 가지 계통의 부작용들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임상시험에서 그걸 가장 열심히 보면서 그게 이제 의미 있게 높다라고 하면 이제 퇴출되고 중간에 이제 안 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만약의 큰 부작용은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식욕을 억제하는 약들은 나 혈압이 크게 올라가거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이런 게 생기지 않나라고 보셔야 되고, 최근 나온 약들은 무기력해져서 우울증이나 뭐 이런 쪽에 정신신경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도 그런 부작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가 아니고요. 그 지금 인크레틴 유사체 호르몬들도 사실은 배부르다라는 느낌으로 가장 생리적인 약물인 것 같지만 그쪽 약물이 가지게 되는 부작용도 역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아주 의미 있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경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울감이나 뭐 자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 표시는 붙어 있어요. 위고비 마운자로도요? 네네. 그 이제 경고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렇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높지 않았는데 그런 걸 보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주의 깊게 보겠다. 출신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들 보고서 만약 이런 것들이 있으면 퇴출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약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실제 그런 심각한 부작용 말고도 그 GLP-1 같은 경우는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보니까 배불러요. 배부르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이제 가만히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 소화장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위 같은 게 배출이 지연되고 이제 딱 멈춰요.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심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설사가 심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에서 더 이상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구토가 나는 사람도 있고 이 소화기계 부작용은 굉장히 흔한 편이고요. 한 수십 퍼센트들이 그런 증상들을 느끼고 심한 사람들은 한 10% 정도 되는데 약을 맞다 보면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적응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소화기 쪽에서 이제 드물게 그런 소화에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췌장염이 생기거나 담낭염이 생기는 사람들도 일부 보고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쪽도 이제 완전히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는 한 1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신 거죠? 네, 근데 그 약효가 워낙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대개는 한 3개월 관찰하고 5% 정도의 체중 감량이 없으면 중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돼 있고. 한 1, 2주를 했는데 네. 부작용이 좀 있다. 네. 그러면은 그만두는 게 낫나요? 아니면 한 3개월 정도는 좀 참고 견디는 게 낫나요? 그게 얼마나 심하냐에 달렸는데요. 네. 정말 심한 부작용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뭐 진짜 구토하고 뭐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이 약을 한 번 맞으면 그날만 효과 있고 있으면 그날만 부작용이 있을 텐데 거의 일주일 열흘을 이제 부작용을 겪어야 되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못 견디겠다고 이탈하시는 게 대부분이라서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본인이 이걸 이겨가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3개월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방송인 박나래 씨가 처방 받은 걸로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산 약이 있어요. 나비약. 요거는 어떤 약인가요? 이게 이제 펜터민이라고 해서 중추신경계 교감신경 흥분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호랑이 만났다 불났다라는 거를 몸에서 느끼게 만드는 약인 거죠. 그런 상황이 없는데 몸만 그렇게 느끼게.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건가요? 약이 약효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 약효가 계속 발현되게 되죠. 특히 펜터민 같은 경우는 이 화학식이 암페타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명백하게 마약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암페타민하고 좀 비슷한 약효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교감신경계 흥분이 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컨디션이 되게 좋아져요. 각성이 올라가게 되고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배는 안 고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머리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하면 머리가 아플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컨디션이 좋게 하면서 식욕은 안 생기게 만드는. 그래서 이 약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될 수 있는 건, 이 약을 먹으면 나는 하루 종일 그 허기도 느낄 수가 없는데 컨디션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기운 나게 하는 약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독될 가능성이, 오남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죠. 근데 실제 암페타민 같은 그런 마약에 관련된 그런 부작용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혈압과 맥박이 올라가고 불안, 초조, 그다음에 심한 경우 그렇게 하루에 여러 번씩 과용량으로 드시게 되면 정신증까지도, 이제 망상이나 이제 헛것이 보이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드시다 갑자기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으로 우울증이 급격하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약이라서 현재 처방에서 권고하는 건 반드시 그 체질량 지수가 30 넘는 사람에게서 4주간까지만 처방을 하게 되고 그 이상은 절대 처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위험하네요. 위험한 약이죠. 과거의 약이기 때문에 네. 처방이 훨씬 더 쉬운 데다가 그 약효는 더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GLP-1 인크레틴 이쪽 약은 주사를 맞고 나면 좀 몸이 불편해지잖아요. 무기력해지고 좀 힘들어지는데 이 약은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느끼게 되면서 중독이나 오남용 우려가 굉장히 큰 약이라고 볼 수 있죠.